근데 그런 문제로 목숨 걸지 말라고 전 얘기해요. 10문제, 15문제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버려라. 허가고시는 합격만 하면 돼요. 만점 맞을 필요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미디어문 구독자 여러분. 저희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대전 지역의 그린 간호학원의 조은영 원장님을 모셨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으시거나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간호조무사는 다른 이제 국가고시 과정에서 달리 학력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만 등록이 일단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마약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안 되신 분들만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신 분들, 예, 그런 분들만 이제 먼저 등록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럼 간호조무사의 주요 근무처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간호조무사 근무처는 의원이라든지 병원급 이상, 말하자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다 근무 가능하고요. 굳이 병원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시설이라든지 주간보, 예, 그런 쪽도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돌봄 서비스로 많이 요즘에 더 가기 때문에 이 돌봄 있는 곳은 의료가 항상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시도에는 당연히 있고 뭐 읍면 단위도 다 있기 때문에 훨씬 취업하기는 굉장히 수월하고 취업이 잘 되고 있는 편이죠. 그럼 간호조무사의 급여에 관해서는 보통 어떤가요? 규모가 좀 크고 바쁘면 급여가 좀 높게 책정이 되고요. 규모가 좀 작으면서 좀 편하네요. 환자가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분포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원장님도 그 비례해서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급여를 높게 받기는 어려워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일의 강도가 그게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는 수준으로 이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학원 원장 선생님이셔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이에요. 원장님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시험이 CBT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CBT 시험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는 다 모르더라도 105문제를 105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되게 좀 힘들어 하는데 그냥 한번 풀어보라고 합니다. 대부분 105문제를 105분 안에 다 푸시더라고요. 간호조무사는 아무래도 학력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고졸 이상이다 보니까 컴퓨터를 전혀 접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 학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아무래도 좀 40대 이상 고령자 나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컴퓨터를 계속 눈으로 쳐다봐야 되니까 눈이 좀 힘들다, 보는 게 힘들다 이런 내용은 있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읽는 연습을 좀 시킵니다. 저는 오히려 컴퓨터로 할 때는 집필 때보다 실수가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집필은 밀려 쓰기도 하고 하는데 컴퓨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단축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은 있는데 종이로 풀 때보다는 컴퓨터로 풀 때는 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이로 먼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컴퓨터로 연습을 하면 그때는 제 점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뭐 크게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CBT를 응시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 응시 지역이나 시간대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른 것 같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거는 이번에 봄에 시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말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본인이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항상 제가 특강을 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105문제면 10문제에서 15문제는 꼭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이 정도 공부를 하면은 무난히 합격. 그 점수가 63점. 어느 정도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은 80점으로 합격.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95점 이상으로 합격. 이런 식으로 문제 난이도를 낼 거다. 그래서 10문제에서 15문제는 분명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했어도 기억도 안 나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문제로 목숨 걸지 말라고 전 얘기해요. 10문제, 15문제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버려라. 근데 국가고시는 절대 똑같이 안 나오고 비슷하게 나오니 문제랑 해설을 보면서 꼭 국가고시는 합격만 하면 돼요. 만점 맞을 필요 없거든요. 어려운 거에 목숨 걸면은요, 쉬운 문제를 틀려버려요. 만약에 어려웠는데 문제의 답이 조금 생각했던 답하고 좀 다를 때는 첫 번째 생각한 답이 정답이다. 바꾸지 말아라라고 전 얘기합니다. 바꾸면 틀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수험생들이 평균적으로 합격을 하는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인가요? 보통 한 98% 이상 저희가 1년 안에 거의 다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거의 뭐 95%, 98% 이상 1년 안에 수료하고 1년 수료 과정이 되면은 바로 시험.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원생들 중에서는 우리 학원생만 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보건간호하고 공중보건하고 법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건하고 공중 쪽은 과락도 많이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그럼 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시험 때 실수를 줄이고 합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학생들이 딱 보면은 시험 직전까지 굉장히 불안해해요.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합격할까?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고,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을 나눠서 얘기를 해줘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에 맞춰서 그 과목별로 강사 선생님들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일단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오답노트 정리를 꼭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히 알고 푼 거는 동그라미. 내가 이거는 알긴 아는데 조금 불안해하면 세모. 이거는 전혀 모르겠네 하면 X표를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고 있는 거는 어차피 나중에 그냥 한 번만 더 보고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멈춰주고, 세모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알아야 되니까 그 파트는 다시 요점 정리라든지 또 문제풀이라든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오답노트 정리하고, X로 표시한 거는 모아놨다가 너무 어려우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왜? 국가고시는 합격만 하기 때문에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63개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을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 그 부분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키워드를 갖고 틀어서 이제 외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난하게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취업률이 높으려면은 학원을 다닐 때 되게 열심히 잘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학원장님뿐만 아니라 강사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상담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 학생이 원하는 곳을 먼저 캐치를 해요. 그래서 좀 저희는 학원을 통해서 대부분 80% 이상이 학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말 그대로 사람인이라든지 널스잡이라든지 잡코리압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통해서 하는데, 그쪽으로 해서는 초보자분들은 많이 채용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원에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도 같이 지도를 조금 병행을 하면 실업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학생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또 이제 학생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또 내가 의원으로 갈지 병원급으로 갈지 종합병원으로 갈지 또는 의원도 성형외과로 갈지 피부과로 갈지 뭐 치과로 갈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하는 편이고요. 정말 학생들이 정말 적극성이 있으면서 잘 따라오는 학생은 실습을 나가서 바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취업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의 기본 성향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인성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취업처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아픈 사람을 케어하는 간호잖아요. 그런 직종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약간 마음이 좀 넓고 좀 푸근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지식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거의 갖추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학원장님이나 전임 강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취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간호조무사 말고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플러스가 되는 자격증이 있으면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간호조무사가 하루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 더 하면은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접수라든지 상담 쪽에 또 이제 경력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쪽 위치에 계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병원 행정 아니면 피부 관리 자격증.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행정과하고 의료미용, 피부미용학과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피부 관련 자격증 같이 갖고 있으면 우리가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취업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간호조무사랑 같이 가져갔을 때 굉장히 그 원장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학을 가게 되면 병원 행정 쪽이라든지 의료미용, 피부미용 그쪽을 조금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이제 같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예. 정말 다양한 자격증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젠 정말 마지막 질문이에요. 간호조무사 그 이후에는 어디로 더 진로를 잡아놓으면 좋을까요? 간호조무사 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또는 졸업하기 전에 또는 졸업 후 병원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학업에 대해서 좀 목말라 하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간호대를 가기를 많이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현장에서 산업체에서 일을 했던 분은 간호대 입학이 좀 수월한 편이고요. 입학해서도 학과 과정을 잘 따라간다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먼 미래를 보면은 간호조무사, 간호사 요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나의 그 퀄리티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간호조무사로 꼭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간호대를 다시 한번 지원을 해서 이제 간호사로 다시 병원에 와서 일을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느끼면서 20년 이상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 학생들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얘기를 해드린 거라서 인터뷰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하고 또 대화하는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래서 우리 네. 학생들한테는 제가 개개인별로 굉장히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혹시라도 부족한 거 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